야, 고아 주제에 꿈이 의사라고 웃기지도 않아. 정말 1986년 가을. 운동의 날이었어요. 보슬비가 살짝 흩뿌리다. 갠 운동장은 축축했고 흙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죠. 여기저기 빛바랜 한빛 초등학교 운동장 한 구석에 난 홀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확성기에선 교장 선생님의 지루한 훈화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지만 내 귓가엔 김태수 그 녀석의 말만 맴돌았답니다. 근처에선 고무줄놀이 하던 여자애들이 깔깔거리고 있었고 교문 앞에선 뻥튀기 아저씨가 뻥이요 하며 기계 돌리는 소리가 요란했죠. 운동장 구석 천막에선 어머니 외 아주머니들이 삶은 달걀이랑 주먹밥을 나눠주고 계셨고요. 내 운동화 끈은 몇 번이나 매듭을 지어 겨우 신발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고 바지 무릎팍엔 누군가의 손때 묻은 누빔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양은 도시락. 아! 그마저도 뚜껑이 녹슬어 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죠. 야, 제발 사랑보육원 쥐새끼 또 왔다. 귓가에 밝힌 말들은 낡은 확성기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어요. 높이뛰기 연습을 하던 잘 사는 애들이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죠. 그중 하나가 반장 김태수였어요. 새해 운동화에선 상표 뗀 자국이 선명했고 까만 머리를 기름 발라 반들반들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 아휴, 눈이 부실 지경이었죠. 옆구리엔 엄마가 싸준 도시락 가방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고요. 어이, 박지훈 내가 뭘 했냐. 너도 의사 될 거라고 떠벌리고 다닌다며. 태수가 친구들을 우르르 몰고 다가왔어요. 남들은 다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달아드리는데 넌 누구한테 달아줄 거냐. 쓰레기통? 아이들의 비웃음 소리가 교실 창문으로 흘러나오는 손에 손잡고 노래보다 더 크게 들렸어요. 난 고개를 푹 숙인 채양은 도시락 뚜껑을 조용히 열었죠. 식은 밥. 그리고 달걀 프라이 하나. 보육원에서 아침마다 주는 똑같은 반찬이었어요. 달걀 프라이 위에는 고추장이 별 모양으로 예쁘게 뿌려져 있었죠. 원장님이 특별히 챙겨주신 거였어요. 야, 얘 진짜 버려진 거 맞대. 완전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애 같지 않냐? 태수가 발로 내 도시락을 툭 쳤어요. 달걀 프라이가 운동장 흙바닥에 힘없이 떨어졌죠. 노른자가 툭 터지면서 흙이랑 뒤섞이는 모습이 꼭 내 마음처럼 더럽게 얼룩졌어요. 별 모양 고추장이 흙바닥에 번지는 걸 보는데 갑자기 목 안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너 같은 건 세상에 필요 없어. 아무도 안 찾잖아. 그냥 쓰레기라고. 쓰레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가슴이었죠. 이를 악물고 참았지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절대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도 자꾸만 목이 메어왔어요. 야, 운다 울어 고아 주제에? 꼴 좋다. 태수가 더 신이 나서 발로 내 도시락을 뻥 걷어찼어요. 양은 도시락이 저만치 나라가 운동장에 흙먼지를 풀썩 일으켰죠. 그 순간 참았던 분노가 화산처럼 터져버렸어요. 벌떡 일어나 태수 녀석의 멱살을 잡으려는 찰나. 단단한 군화 소리가 운동장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지금 뭐하는 짓들이냐. 우리 사랑 보육원 원장님이셨죠. 상위군인 출신이신 원장님은 한쪽 다리를 살짝 절뚝이며 걸어오셨어요. 굵직한 손등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까만 눈동자에는 엄한 빛이 서려 있었죠. 어른 되어서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지금 너희 행동이 내 인생의 얼굴이 되는 거다. 원장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아이들은 순식간에 뿔뿔이 흩어졌고 운동장엔 저와 원장님만 덩그러니 남았죠. 저 멀리 달리기 출발을 알리는 총소리가 들렸고 아이들의 함성이 바람에 실려왔어요. 원장님은 바닥에 떨어진 달걀 프라이를 조심스레 주워 휴지에 싸셨어요. 그 거친 손등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꿈이 뭐라고 했었니? 지훈아, 원장님이 물으셨어요. 손수건으로 내 눈가를 살며시 닦아주시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죠. 저는 목에 걸린 낡은 나무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세계 최고의 의사요. 제 목소리는 바람에 흩날려 들리지도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 아주 좋구나. 세상이 너를 버렸다고 해서. 네가 세상을 버리지는 마라. 원장님은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보여주셨어요. 봉투 앞면에는 깨끗한 만년필 글씨로 박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죠. 우리 보육원에 좋은 소식이 있단다. 아주 열심히 사는 5아이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야.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후원자가 생겼단다. 지훈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학교 운동장 저 멀리.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빨간 우체통이 눈에 들어왔죠. 그 우체통처럼 녹슬고 버려진 존재였지만 어쩌면 누군가는 나에게도 편지를 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젠 너도 누군가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란다. 봉투를 받아들자. 미세하게 좋은 향수 냄새가 느껴졌어요. 고급스러운 봉투 재질이 손끝에 닿는 감촉이 참 낯설었. 원장님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다시 고였어요. 그날 쓰레기라고 불렸던 아이의 가슴속에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 하나가 피어났어요. 저 멀리서 들려오는 운동의 음악 소리, 뻥튀기 아저씨의 경쾌한 외침, 그리고 운동장 끝에 걸린 열심히 살면 기적이 온다는 낡은 펼침막. 제 손에는 여전히 나무 목걸이가 꼭 쥐어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버리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유일한 물건이었죠. 목걸이 뒷면에는 희미하게 비옥저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것만이 제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유일한 증거였죠. 두고 봐. 난 반드시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될 거야.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운동장 스피커에서는 이어달리기 우승팀을 축하하는 방송이 나오고 있었고 아이들의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죠. 그날 버려졌던 아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어렴풋이 찾았습니다. 운동회가 끝난 저녁, 사랑 보육원 마당은 귀뚜라미 소리만 가득했어요. 낡은 슬레이트 지붕에선 이슬이 뚝뚝 떨어졌고 구석에 쌓인 연탄 더미에선 검은 가루가 바람에 풀풀 날렸죠. 보육원 안은 연탄난로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온기로 그럭저럭 따뜻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벌써 자리에 누워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원장님이 주신 봉투를 가슴에 꼭 껴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답니다. 봉투에선 여전히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났고 투명한 달빛 아래 마치 보물처럼 반짝였어요. 다음 날 아침 원장실로 불려갔어요. 방 안에는 오래된 책상과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 그리고 노란 백열전구 하나가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죠. 벽에 걸린 낡은 시계는 8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고요. 이거 너에게 온 첫 번째 편지란다. 원장님은 붉은 등삭이 잉크 자국이 묻은 손으로 크림색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봉투 뒷면에는 희미한 주소가 적혀 있었죠. 서울시 마포구. 서울이라는 글자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교과서에서나 보던 그곳. 높은 빌딩과 넓은 도로가 끝없이 펼쳐진다는 그곳. 그곳에서 누군가가 나를 생각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창밖으로는 아침 조회를 알리는 종소리가 댕댕 울렸고 보육원 아이들이 마당에 줄을 서는 소리가 웅성웅성 들려왔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또다시 가볍게 향수 냄새가 풍겼죠. 편지지는 고급스러웠고 검은 만년필로 쓴 글씨는 정성스러웠어요. 글씨체는 마치 교과서에 나오는 글씨처럼 반듯했고 꾹꾹 눌러 쓴 필체에서 강인함이 느껴졌죠. 지훈이에게 너의 이야기를 들었단다.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되고 싶다고? 참 멋진 꿈이구나. 나도 한때 그런 꿈이 있었단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야. 내 주변이 지금 초라하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란다. 넌 반드시 위대한 의사가 될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너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알았단다. 너에게는 아주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 이제부터 내가 네 뒤에서 조용히 지켜볼. 그냥 키다리 아저씨라고 불러주렴. 읽고 또 읽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듯했죠. 너를 처음 봤을 때라는 구절이 특히 이상했어요. 저를 본 적이 있다는 뜻일까요? 잠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보육원 담장 너머로 낡은 시골버스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갔고 아침 햇살이 창틀에 걸려 따뜻한 기운을 전해주었죠. 이제 답장을 써야지. 원장님이 모나미 볼펜과 낡은 공책 한 권을 내밀었어요. 볼펜은 이미 하도 많이 사용해서 잉크가 희미하게 나왔고 끝부분이 살짝 닳아 있었죠. 책상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무엇을 써야 할지 고민했어요. 창밖으로는 마당에서 고무줄놀이 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까르르 들려왔어요. 저 멀리서는 누군가 철제 세숫대야에 물 받는 소리가 촤아 들렸고 보육원 식당에서는 점심 준비를 위한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탁탁탁 울렸. 키다리 아저씨께. 저는 박지훈입니다. 편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저를 본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언제 저를 만나셨나요? 저는 정말 의사가 될 거예요. 아픈 사람들을 많이 돕고 싶어요. 우리 원장님도 다리가 불편하신데 언젠가 꼭 고쳐드리고 싶습니다. 아저씨는 어떤 분이신가요? 얼굴을 한번 뵙고 싶어요. 답장 기다릴게요. 서툰 글씨였지만
한자 한자 정성껏 꾹꾹 눌렀었어요. 한글 맞춤법이 틀린 곳은 원장님이 살짝 고쳐주셨고요. 답장을 다 쓴 후 원장님이 저를 보육원 입구로 데려가셨어요. 그곳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빨간 우체통이 덩그러니 서 있었죠. 비에 녹슨 철판은 마치 오랜 세월을 견뎌온 깊은 상처 같았어요. 원래 빨간색이었던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회색 금속이 드러나 있었고 우체함이라는 글씨는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간혹 비가 새어 편지가 적기도 한다며 원장님은 봉투를 두 겹으로 싸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여기에 넣으면 아저씨에게 틀림없이 갈 거란다. 원장님의 말씀에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우체통 안으로 쏙 넣었어요.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제 마음도 함께 들어간 것 같았죠. 그 순간만큼은 이 녹슨 우체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건처럼 보였어요. 원장님? 키다리 아저씨는 대체 어떤 분이세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불쑥 물었어요. 원장님은 잠시 먼 산을 바라보시더니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네, 인생은 말이다. 지훈아,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단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원장님은 절룩거리는 걸음으로 천천히 돌아가셨고 저는 우체통 앞에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답니다. 이상하게도 우체통 표면이 따뜻하게 느껴졌죠. 그날 밤 보육원 이불에 누워 목에 걸린 나무 목걸이를 만졌어요. 뒷면에 희미하게 새겨진 부공라는 이니셜. 어머니가 준 것이라 생각했던 이 목걸이의 진짜 의미가 문득 궁금해졌죠.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와 희미하게 방안을 밝혔어요. 옆자리에서는 다른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새근새근 들렸고 멀리서는 밤기차 소리가 간간히 끼익 하고 들려왔죠. 다음 날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편지가 오기 시작했어요. 키다리 아저씨의 편지는 항상 따뜻했고 제게 큰 용기를 주었죠. 가끔은 작은 선물도 함께 왔어요. 새 연필, 작은 동화책, 때로는 맛있는 과자도요. 과자 봉지를 뜯을 때마다 다른 아이들과 와르르 나눠 먹었고 그럴 때면 저도 잠시나마 인기 있는 아이가 되었답니다. 편지가 오는 날은 정말 보육원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창가에 앉아 편지를 읽으며 방 안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마치 키다리 아저씨의 따뜻한 미소 같다고 상상하곤 했죠. 하지만 가끔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따뜻함. 그건 마치 아주 어릴 적 누군가 저를 포근히 안아주었던 희미한 기억 같았지만 그런 기억이 실제로 있었는지조차 확실치 않았어요. 어느 편지에서 키다리 아저씨는 이렇게 적으셨죠. 지훈아, 세상이 널 버렸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 넌 결코 혼자가 아니란다. 키다리 아저씨의 편지 속 문장은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보육원의 차가운 겨울밤, 타닥타닥 소리 내며 타는 연탄난로 불빛 아래서 저는 그 편지를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했죠. 낡은 양철 상자에 모든 편지를 차곡차곡 모았고 잠들기 전엔 꼭 한 번씩 꺼내 읽었어요. 또 다른 편지에서는 이런 구절도 있었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눈을 가져라. 내 목에 걸린 그 목걸이처럼 너의 과거와 미래는 서로 연결되어 있단다. 목걸이와 과거,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목걸이의 뷰롱 이니셜이 자꾸만 신경 쓰였어요. 어머니의 이니셜은 분명 다른데 왜 비심리일까 잠 못 이루는 밤이면 그 의문이 머릿속을 빙빙 맴돌았죠.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제 생일날 아주 특별한 편지가 왔어요. 봉투 안에는 작은 책 한 권이 들어있었죠. 의학의 기초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표지는 낡았지만 페이지마다 정성스럽게 필기가 되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직접 공부하며 빼곡히 메모한 흔적이었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책은 내가 젊었을 때 보던 것이란다. 너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지훈아, 혹시 이번 주말에 보육원 정원에 새 벤치가 하나 생기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렴. 주말이 되자 원장님이 정말 예고도 없이 모든 아이들을 마당으로 불렀어요. 거기에는 진짜로 아주 멋진 새나무 벤치가 놓여 있었죠. 벤치 한쪽에는 작게 푸시테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것을 발견한 순간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던 제 손이 딱 멈췄어요. 똑같은 이니셜이라니.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원장님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 보육원의 후원자께서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란다. 앞으로 이 벤치에 앉아 많은 꿈을 꾸길 바란다. 얘들아, 그날 저녁 벤치에 홀로 앉아 있을 때였어요.
보육원 담장 너머로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는 것이 보였죠. 차창 너머로 희미하게 보인 어떤 남자의 실루엣. 그는 잠시 보육원 쪽을 바라보는 듯 하더니 이내 스르륵 사라졌어요. 가슴이 갑자기 쿵쾅거렸어요. 혹시 그분이 키다리 아저씨였을까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버려진 아이. 쓰레기 취급받던 소년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죠. 목걸이와 편지, 그리고 벤치의 이니셜. 모든 것이 어떤 비밀스러운 끈으로 연결된 듯 했어요. 이제 제 마음속엔 단 하나의 목표만이 선명하게 자리 잡았어요.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되어 키다리 아저씨를 꼭 만나는 것. 그리고 그 목걸이의 비밀을 반드시 풀어내는 것. 그것이 제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꿈을 꿨어요. 그날의 기억이었죠. 지훈아, 엄마가 잠시만 너를 이모한테 맡길게. 꼭 큰돈 벌어서. 꼭 데리러 올게. 1985년 겨울. 제가 8살 때였어요. 찬바람이 쌩쌩 불던 어딘지 기억도 잘 안 나는 시골버스 정류장. 어머니는 머리에 하얀색 스카프를 두르고 계셨죠. 버스 앞 유리창에는 서울 안동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고 버스 옆구리에서는 짐칸이 열리는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입김이 하얗게 얼어붙던 그날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제 목에 나무 목걸이를 걸어주셨어요. 이거 엄마랑 너를 이어주는 끈이야. 알았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어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거짓말이라는 것을. 버스 배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캐한 매연 냄새가 코를 찔렀고 버스 안내양 아줌마는 빨리 타세요. 빨리 하며 서둘렀어요. 정류장 근처 허름한 선술집에서는 부산 갈매기 노래가 구슬프게 흘러나왔고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어요. 이모의 집은 아주 작았어요. 시멘트 벽에서는 항상 축축한 물기가 흘러내렸고 다락방 같은 제 방은 천장이 너무 낮아 허리를 쭉 펴고 일어설 수도 없었죠. 바닥에는 비닐장판이 깔려 있었는데 구석구석 찢어진 곳마다 낡은 신문지가 덧대어져 있었어요. 처음 몇 달은 매일같이 버스 정류장에 나가 하염없이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하얀 스카프를 한 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저를 부를 것만 같았죠. 하지만 오는 건 텅 빈 버스뿐이었어요. 정류장 근처 구멍가게 아저씨는 저를 볼 때마다 아이고, 아직도 기다리니 하며 가끔 박하사탕을 하나씩 쥐어주셨죠. 또 바보같이 기다리고 있어. 안 올 거야. 그 여자는 이모는 늘 신경질적이었어요. 그리고 밤마다 소주를 마셨죠. 엄마는 언제 와요? 물을 때마다 이모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모의 손에서 소주병이 미끄러져 쨍그랑하고 깨졌어요.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처럼 이모의 인내심도 산산조각 난 듯했죠. 큰돈 웃기지 말라 그래 네 엄마. 좋은 남자 만나서 미국 갔다더라. 아주 그냥 외제차 타고 뻔질나게 다닌다던데. 뭘. 이모는 술을 마실 때면 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취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말들이 조각난 퍼즐처럼 제 머릿속에 맞춰졌. 어느 날은 이모가 소주병을 벽에 집어던지며 소리쳤어요. 그 양반이 남겨준 재산도 몽땅 다 가져가고 애새끼만 덩그러니 버리고 뭐가 좋다고 냉큼 따라갔대. 그 뒤로는 말을 삼켰죠. 그렇게 조각난 이야기들만 주워 들으며 1년이 지났어요. 해가 바뀌고 차가운 눈이 녹은 어느 봄날이었어요. 이제 너도 갈 때가 됐. 이모는 아침 신문을 보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신문 한쪽에는 아시안게임 준비 소식이 실려 있었고 봄을 알리는 벚꽃 축제 광고가 화려하게 실려 있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네 엄마는 우리 모두한테 죽었어. 이제 너도 가야 해. 그날 오후 이모는 저를 낡은 봉고 트럭 뒷자리에 태웠어요. 창문 밖으로는 하얀 벚꽃이 눈처럼 흩날렸죠. 더없이 아름다운 봄날이었지만 제 마음은 진흙탕에 빠진 것처럼 한없이 무거웠어요. 이모는 담배를 뻑뻑 피우며 말없이 운전만 했어요. 차가 도착한 곳은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 건물이었어요. 사랑보육원이라는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죠. 건물 주변으로는 낮은 담장이 둘러져 있었고 입구에는 녹슨 철제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대문 옆에는 빨간색 우체통이 서 있었는데 그때는 그 우체통이 제 인생을 이렇게나 바꿔놓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잠깐만 기다려. 서류 좀 쓰고 올게. 이모는 그렇게 말하고 건물 안으로 휙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트럭 뒷좌석에 웅크리고 앉아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하염없이 기다렸죠. 10분, 20분, 그리고 일시간 이모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갑자기 트럭이 덜컹하고 흔들렸어요. 뒤돌아보니 낯선 남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죠. 야, 거기 얼른 내려 이 차 가져가야 하니. 저기요. 제 이모가. 이모고 나발이고 박씨 아줌마가 이 차 나한테 팔았어. 빨리 안 내려. 그제야 알았어요. 이모가 저를 완전히 버렸다는 것을. 허겁지겁 트럭에서 내려 남자는 곧바로 차를 몰고 쌩하고 사라졌어요. 흙먼지만 풀풀 남기고 떠나는 트럭을 바라보며 제 안에 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어요. 보육원 철문 앞에 홀로 남겨진 저는 손에 작은 보따리 하나와 목에 걸린 제 전부인 그 목걸이만 꼭 쥐고 있었죠. 철문 앞 우체통에는 빗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우르르 쾅쾅 울렸어요. 문이 끼익 열리고 원장님이 나오셨어요. 아이고, 이런, 여기 웬 아이가 있네. 어서 들어오렴. 다 젖겠다.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나오신 원장님은 저를 비로부터 보호하려는 듯 큰 우산을 펼치셨어요. 그 우산 아래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와락 터트리고 말았어요. 원장님의 따뜻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죠. 그날부터 사랑 보육원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엄마도, 이모도, 그 누구도 저를 찾지 않았죠. 처음 며칠은 입도 뻥긋하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이 떠들고 웃어도 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봤죠. 원장님은 조용히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밤마다 울었어요. 목걸이를 꼭 쥐고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아이들과 함께 쓰는 공동 침실에 삐걱거리는 철제 침대. 살짝 곰팡이 냄새가 나는 눅눅한다며 한밤중에 들리는 아이들의 코 고는 소리와 간간이 들리는 훌쩍임. 이제 이곳이 제 집이었어요. 엄마가 정말 죽은 건지 아니면 어딘가에 살아있는 건지 정말 미국에 간 건지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 미국 풍경을 볼 때면 혹시 어머니가 저기 어딘가에 있을까 상상하곤 했죠. 한 달 후 보육원 대청소를 돕다 원장님 서랍에서 우연히 서류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제 입소 서류였죠. 보호자 없음. 이전 보호자 이모 박선희는 가명 사용 추정. 연락 두절. 특이사항 모친 행방불명. 부친 불명.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입소 당일. 보육원 근처에서 고급 승용차 목격됨. 지속적인 관찰 필요.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어요. 까만 차에서 내리는 모자를 푹 눌러 쓴 어떤 남자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꿈이었죠. 깨고 나서도 그 눈빛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눈빛 같았죠. 다음날 원장님께 조심스레 여쭤봤어요. 원장님, 제 엄마 정말 돌아오지 않을까요? 원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지훈아? 세상에는 말하기 어려운 진실들이 참 많단다. 때로는 모르는 게 덜 아플 때도 있어. 그날 이후로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목에 걸린 나무 목걸이만 꼭 쥐고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의 진실을 알게 되리라 속으로 다짐했죠. 원장님의 배려로 학교에 다시 다니게 되었고 조금씩 말도 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희미해져 갔지만 그날의 기억만은 이상하게도 선명했어요. 차가운 버스 정류장, 하얀 스카프, 그리고 마지막 약속. 큰돈 벌어서 꼭 데리러 올게.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그 누구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모두가 저를 버린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빛은 태수의 괴롭힘을 막아주셨던 원장님과 그 후 호련히 나타난 키다리 아저씨의 따뜻한 편지뿐이었죠. 어느 날 키다리 아저씨에게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아저씨, 혹시 제 부모님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나요? 돌아온 답장은 짧았어요. 모든 진실은 때가 되면 저절로 밝혀진단다. 지훈아, 지금은 내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렴. 그 답장을 읽고 나서 목걸이에 비식다 이니셜이 더욱 신경 쓰였어요. 분명 무언가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았죠. 그리고 원장님 서랍에서 봤던 그 메모. 고급 승용차 목격됨.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보육원 창가에 앉아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이 모든 수수께끼가 풀릴 것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힘겨운 시간을 버텨나가는 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 되었죠. 고등학교 3학년. 드디어 저는 처음으로 의대 입시에 도전했어요. 지훈아, 넌 틀림없이 합격할 거야. 원장님은 자신있게 말씀하셨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죠. 아무리 지방 인문계에서 전교 1등을 했다 한들, 보육원에서 혼자 독학한 실력으로는 당시 서울에 있는 의대 문턱을 넘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에 앉아 학력고사 성적표를 받아들던 날, 제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죠. 합격자 명단 그 어디에도 제 이름 석자는 없었어요. 보육원 옥상에 올라가 텅 빈 하늘을 바라보며 한참을 엉엉 울었어요. 손에는 키다리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편지가 축축하게 젖어 들려 있었죠. 포기하지 마라. 지훈아, 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재수해볼까 하는데 키다리 아저씨에게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죠? 지훈아, 내가 학원비를 도와주마.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러나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졸업 이후 시뻘건 도장이 찍힌 현역병이 병통지서가 보육원으로 떡하니 배달되었죠. 당시는 아무리 재수생이라도 병역 의무를 피할 수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이 병통지서를 들고 원장님 방에 들어섰을 때 원장님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어요. 지금 입대해서 제대하고 더 열심히, 더 당당하게 도전하겠습니다. 키다리 아저씨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답장은 아주 짧았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라. 그 문장에서 왠지 모를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제 생명 자체를 걱정하는 듯한, 당시에는 그저 따뜻한 격려의 말로만 생각했죠. 그렇게 1996년, 저는 강원도 인제 3군단 특공연대에서 2등병 계급장을 달고 서 있었어요.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던 2월의 어느 날이었죠. 해가 꼴깍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저녁 6시, 소대장은 야간 산악 행군 훈련을 지시했어요. 오늘은 설악산 대청봉까지 왕복 20km 행군이다. 전원 완전군장 착용하고 3시간 안에 주파한다 알겠나? 완전군장은 25kg이 넘었어요. M16 소총, 무거운 철모, 수통, 비상식량, 탄띠까지 모두 챙겨야 했죠. 당시 신병들에게는 그야말로 악몽 같은 훈련이었어요. PX에서 몰래 사온 또리장군표 별사탕 하나를 혀 밑에 굴리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죠. 행군은 오후 7시에 시작되었어요. 소대원 23명이 길게 줄지어 어두컴컴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죠. 희미한 별빛만이 우리의 길을 겨우 비추고 있었어요. 손전등은 적에게 위치가 노출될 수 있다며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었죠. 군화가 눈을 발른 뽀드득 소리만이 깊은 정적을 깨트렸어요. 처음 한 시간은 그럭저럭 버틸만 했어요. 고참들의 고함 소리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죠. 하지만 산중턱을 지날 무렵 갑자기 무시무시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짙은 안개와 함께 폭설이 미친 듯이 내리기 시작했죠. 바로 앞사람의 등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앞사람 놓치지 마. 열애 없어? 똑바로 안 해. 선임병의 고함 소리가 바람 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렸어요. 저는 앞사람의 배낭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악착같이 걸었. 그러나 가파른 오르막길에서 그만 발이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등에 메고 있던 무거운 군장의 중심을 잃고 만 거죠. 으아! 눈 덮인 비탈을 따라 몇 미터를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어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소리쳤지만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에 제 목소리는 속절없이 묻혀버렸죠. 소대원들은 이미 저 앞으로 멀어져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깊은 산속에 완전히 혼자 남겨진 것이었어요. 기다려요. 여기 사람 있어요. 소리치며 그들이 간방향으로 미친 듯이 뛰어갔지만 발자국은 이미 새로 내린 눈에 덮여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산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은 것이었죠. 허리춤에 찬 군번줄을 만지작거렸어요. 이 차가운 군번줄만이 지금 제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물건 같았죠? 눈은 점점 더 거세게 퍼부었고 기온은 급격히 뚝뚝 떨어졌어요. 군복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기 시작했고 얼굴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꽁꽁 얼어붙었죠. 저체온증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양볼을 문질러 봤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지독한 공포가 온몸을 엄습했어요. 하지만 그때 문득 생각났죠.
훈련소에서 귀의 못이 밝히도록 배운 생존법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최대한 보온을 유지하라. 눈을 부릅뜨고 주변을 살폈고 천만다행으로 작은 바위 아래 움푹 들어간 공간을 발견했어요. 그곳으로 끙끙대며 기어들어가 몸을 최대한 웅크렸죠. 분화 속 발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얼굴은 딱딱하게 얼어붙은 듯 했어요. 바람이 바위 틈으로 휘몰아칠 때마다 휘익, 휘익 하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구슬픈 울음소리처럼 들렸어요. 등에 진배낭에서 비상식량과 방수포를 꺼냈어요. 손이 덜덜 떨려 제대로 펴지지도 않는 방수포를 몸에 둘렀고 딱딱한 비상식량을 억지로 입에 넣었죠. 뺨에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만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어요.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손가락은 이미 뻣뻣하게 굳어가고 있었고 발은 아무런 감각이 없었죠. 지독한 졸음이 스르르 밀려왔어요. 저체온증 환자가 잠들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무거운 눈꺼풀이 저절로 스르르 감겼어요. 안 돼, 일어나 제발. 살아야 해. 의식이 희미해지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제 가슴팍이 뜨겁게 느껴졌어요. 군복 안주머니에 소중히 넣어둔 것이 생각났죠. 추위에 벌벌 떨리는 손으로 안주머니를 더듬었어요. 심장 가까이에 품고 있던 두 가지 물건. 하나는 키다리 아저씨의 마지막 편지였고 다른 하나는 목에서 잠시 내려둔 나무 목걸이였어요. 그 순간 귓가에 어떤 목소리가 울렸어요. 포기하지 마라. 지훈아. 낯설지만 어딘가 이상하게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환청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음 직전에 꾸는 더섭는 환상이었을까요? 윙윙대는 바람소리 사이로 또렷하게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했어요. 일어나. 지훈아, 지훈이는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되어야 해. 그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번쩍 눈을 떴어요. 살아야 한다는 강렬한 본능이 온몸을 뒤흔들었죠. 젖먹던 힘까지 짜내 몸을 마구 문지르고 배낭 속 플라스틱 수통에 담긴 물로 입을 겨우 축였어요. 수통은 몸 가까이 품고 있어서 다행히 물이 얼지 않았죠. 버텨야 해.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해.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넌 결코 혼자가 아니다. 키다리 아저씨가 편지에 자주 쓰셨던 바로 그 말이 제 생존 의지를 불태웠어요. 눈을 감지 않기 위해 뺨을 세게 꼬집 발가락을 계속해서 꼼지락거렸죠. 눈이 그치길 기다리며 새벽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안주머니에서 꺼낸 나무 목걸이를 손에 꼭 쥐었어요. 비록대 이니셜에 손가락을 문질렀죠. 밤이 깊어질수록 추위는 더욱더 살을 파고들었어요. 영하 30도의 지독한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죠. 분화 안에 발은 이미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고 손가락은 시퍼렇게 변해 있었어요. 그렇게 지옥 같은 8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맑은 정신으로 버티기 위해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더듬었어요. 어린 시절 한빛 초등학교 운동회, 해수의 못된 괴롭힘, 원장님의 따뜻했던 손길, 그리고 키다리 아저씨가 보내주신 수많은 편지들. 그 소중한 기억들이 제 희미해져 가는 정신을 간신히 붙잡아 두었죠. 드디어 동이 트자 거짓말처럼 눈보라가 잦아들었어요. 희미한 햇살이 하얀 눈으로 뒤덮인 산을 비추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였어요. 박지훈, 이등병 거기 있나? 멀리서 누군가 제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색대였죠? 밤새 저를 찾아다녔던 거예요. 여기요? 겨우 소리를 냈지만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수통으로 바위를 힘껏 두드렸죠. 탕탕탕, 저기다 저 바위 아래. 수색대원들이 드디어 저를 발견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가득했죠. 눈 속에 절반쯤 파묻힌 저를 발견한 수색대장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어요. 야, 이 녀석아 우리가 밤새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임마 선임병이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저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그들은 긴급 들것을 펼쳐 저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두꺼운 방한 담요로 몸을 꽁꽁 감쌌어요. 누군가 제 입에 달콤한 초콜릿을 넣어주었고 뜨거운 보리차가 담긴 보온병을 건넸어요. 병원으로 후송되는 길에 군의관이 제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중년의 남자였죠. 그의 목에는 차가운 청진기가 걸려 있었고 주머니에서는 알싸한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중증 저체온증이군. 이런 경우 평균 생존율이 30%도 채 안 되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살았어. 그 군의관의 목소리가 어딘가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어젯밤 제가 들었던 그 목소리와 너무나도 비슷했죠. 하지만 의식이 혼미한 상태라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닷새 후, 군 병원에서 회복 중일 때였어요. 간호장교가 낡은 철제 트레이 위에 작은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 박지훈 일병. 면회는 안 되지만 편지는 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키다리 아저씨의 편지였죠. 아니? 어떻게 제가 병원에 있다는 걸 아셨을까요? 지훈아, 네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었. 정말 잘 견뎌주어. 고맙구나. 세상에는 때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연결고리가 있단다. 넌 결코 혼자가 아니야. 편지를 읽는 동안 병실 창문 너머로 주차장이 보였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떤 남자가 검은색 승용차에 오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그는 잠시 병실 창 쪽을 향해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친 것 같았어요. 낯선 듯 익숙한 그 눈빛. 하지만 그는 이내 차에 오르고 호련히 사라졌어요. 그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실은 그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어쩌면 제 헛된 상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손의 뒷목걸이에 뷰렁단 이니셜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의무실에서 빌린 펜과 종이에 키다리 아저씨에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심을 적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께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돌아왔습니다. 그때 들었던 아저씨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맴돕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제 인생의 목표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제대 후 반드시 의대에 진학하여 의사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 그것이 제 소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짧지만 제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내용이었죠. 지훈아, 네가 의사가 된다면 약속하마. 그때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 그 편지에는 처음으로 첨부물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유명 의대 입시학원 1년 수강권이었죠. 지금까지 받은 그 어떤 편지보다도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부대로 복귀했을 때 군의관이었던 박대위가 저를 불렀습니다. 다행히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는 제 차트를 보며 말했죠. 박일병 같은 정신력이면 의대가 딱이야. 군생활 열심히 하고 전역하면 꼭 한번 도전해봐. 그 말에 큰 힘을 얻어 저는 남은 군생활 동안 틈틈이 의대 입시 준비를 했습니다. 낡은 참고서로 밤늦게까지 공부했죠. 당직 없는 밤이면 내무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희미한 손전등 불빛 아래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대 후 바로 의대 입시에 재도전하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와의 약속,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서 눈보라치던 그 깊은 산속에서 제게 알 수 없는 힘을 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키다리 아저씨의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안에 흐르는 어떤 보이지 않는 강인한 무언가였을까요? 그때는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2005년 2월, 저는 대한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의대 6년 내내 키다리 아저씨의 편지는 제 삶의 등대이자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중요한 시험 전날이면 어김없이 도착하는 따뜻한 격려의 편지. 힘들고 고된 실습 기간에는 작은 선물과 함께 오는 위로의 글귀들. 그 덕분에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꿈을 향해 꿋꿋이 달려올 수 있었죠. 졸업식 날, 하얀 의사가운을 입고 서 있는 제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았습니다. 깡마른 얼굴에 검은 눈 및 다크서클이 선명했죠. 아, 수없이 밤을 새웠던 고된 시간의 흔적이었습니다. 목에는 여전히 그 낡은 나무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요. 드디어 약속을 지켰습니다. 키다리 아저씨. 그날 밤, 저는 아저씨에게 졸업 소식을 알리는 감격의 편지를 썼습니다. 존경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제가 드디어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저씨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지훈아.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란다. 인턴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고될 테지만 너라면 틀림없이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인턴 시절은 정말 상상 초월. 말 그대로 지옥 같았어요. 36시간 연속 근무는 그냥 기본이었고 선배 의사들의 불호령에 따라 병원 이곳저곳을 정신없이 뛰어다녔. 하지만 환자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모습을 볼 때면 그 어떤 피로도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턴 생활 3개월 차. 응급실 당직이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선생님, 알코올 중독 환자 들어왔습니다. 지금 토열이 너무 심하고 의식도 불안정해요.
간호사의 다급한 외침에 응급실로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구토물에 뒤덮인 환자의 얼굴을 조심스레 닦아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태수 초등학교 시절 제 도시락을 발로 뻥 찼던 바로 그 태수가 지금 제 앞 응급실 침대에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술에 잔뜩 절어 퉁퉁 부은 얼굴이었지만 그 매서운 눈매만은 분명했죠. 제 기억 속 반짝이던 명찰을 단 부잣집 도련님은 이제 다해진 작업복에 시멘트 가루가 잔뜩 묻은 손을 가진 초라한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세척 준비하세요. 빨리 혈액 검사. 간 수치 최대한 빨리 확인해 주시고요.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환자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죠. 알코올성 간경화와 위궤양이 이미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차트를 들여다보니 김태수, 28세, 직업 일용직, 보호자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응급처치 후 병실에 입원시키고 그의 침대 옆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태순의 가족은 IMF 때 완전히 몰락했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으며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태수는 대학도 중퇴한 채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술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김태수 씨, 저 혹시 기억나세요? 저희 한빛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저를 자세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이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지훈, 네가 왜?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지만 눈빛은 그 옛날처럼 또렷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절망감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미안하다. 지훈아, 그때 내가 말을 잇지 못하는 그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그런데 간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네. 이대로 가면 솔직히 얼마 못 살아. 내가 치료를 좀 도와주고 싶어. 태수야.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수치심에 고개를 획 돌렸지만 제 손은 태수의 손을 더욱 단단히 쥐었습니다. 운동장에서 네가 내 도시락을 발로 찼던 것처럼 나도 네 엉망인 인생을 한번 뻥 차주고 싶었지. 하지만 이번엔 위로 차원에서야. 태수야. 우리 한번 살아보자. 그날 저는 태수를 알코올 중독 재활센터에 연결해 주었고 치료비도 남몰래 지원했습니다. 문득 키다리 아저씨의 편지 구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의사란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까지 따뜻하게 치유하는 사람이란다. 그날 밤 키다리 아저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저도 아주 작은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인턴을 마치고 흉부외과 레지던트가 되었습니다. 와, 정말 4년 동안 하루에 4시간 이상 제대로 자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그 치열한 시간 동안 저는 제 평생의 전문 분야를 찾았습니다. 군대에서 겪었던 그 끔찍했던 저체온증 경험을 바탕으로 심장저온 보존법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죠. 레지던트 4년차. 기적처럼 제가 밤낮으로 매달렸던 연구 결과로 쓴 논문이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에 떡하니 실렸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꿈에 그리던 하버드 의과대학 병원 심장외과 펠로우십에 덜컥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 사랑보육원 원장님과 함께 소주 한 잔을 기울였죠. 지훈아, 이제는 내 키다리 아저씨가 대체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니? 원장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물론 당연히 궁금합니다. 하지만 아저씨께서 때가 되면 만나자고 약속하셨으니 그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겠습니다. 원장님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미국에서의 펠로우십 2년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심장수술법 개발에 참여했고 수많은 세계적인 의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교류했죠. 그곳에서도 키다리 아저씨의 편지는 계속해서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이메일로 오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분의 실제 주소는 알 수 없었습니다. 2020년 저는 대한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임상조 교수로 당당히 부임했습니다. 귀국 후 첫 번째 프로젝트로 형편이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심장수술 봉사를 시작했죠. 일명 키다리 아저씨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매달 5명의 어린이에게 무료로 심장수술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죠. 이 프로젝트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점차 국제적인 관심도 뜨겁게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1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의 소중한 심장을 고쳐주었고, 그 중에는 머나먼 북한에서 온 어린이도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세계의학협회가 주최하는 올해의 의사상 후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고, 저는 생애 처음으로 근사한 턱시도를 차려입고 그곳에 참석했습니다. 올해의 의사상. 영광의 수상자는 대한민국의 박지훈 박사입니다. 뜨거운 박수 소리에 이끌려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세계 각국의 의학계 거장들이 모두 모인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제 이름이 자랑스럽게 호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문득 한빛 초등학교 운동장이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흙바닥에 처참하게 떨어졌던 달걀 프라이즈 한보. 아이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던 그 초라한 소년이 지금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목에 걸린 낡은 나무 목걸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목걸이는 제 어머니가 아닌 제 삶의 어떤 특별한 분께서 제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입니다. 그분은 제 키다리 아저씨이자 제 인생의 가장 큰 은인이십니다. 그분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 상은 그분께 바칩니다. 다음 날 주요 의학 저널 표지에 제 사진과 함께 고아에서 세계적 의사로 한국의 기적을 쓰다라는 헤드라인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기자들은 한결같이 제 키다리 아저씨가 대체 누구인지 궁금해했지만 저 역시 그분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도 이 소식은 크게 보도되었고 현대판 키다리 아저씨와 고아 출신 의사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목걸이 이야기를 하자 방송국에 수백 통의 편지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고아 출신들도 있었고 자신도 누군가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죠. 수상 후 귀국한 날 대한대학교병원 로비에는 박지훈 교수, 세계 최고의 의사로 인정받다 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동료 교수진과 간호사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 병원으로 들어서는데 문득 눈에 익은 얼굴 하나가 보였습니다. 아, 태수였습니다. 이제는 깨끗한 정장 차림이었고 맑고 건강한 눈빛을 되찾은 모습이었죠. 그의 손에는 커다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훈아, 아니, 박 교수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는 약간 쑥스러운 듯 꽃다발을 제게 불쑥 내밀었습니다. 재활치료 후 완전히 새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어엿한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다고 했죠. 네 덕분에 정말 다시 태어났지. 진심으로 고맙다. 친구야, 우리는 로비 한쪽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며 오랜만에 못다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저를 그토록 못살게 굴었던 일을 여전히 몹시 부끄러워했지만 저는 그런 아픈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심으로 말해주었죠. 세계의사상 수상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늦은 저녁, 병원 사무실에서 밀린 환자 차트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목에 걸린 나무 목걸이가 손에 닿 기시라는 이니셜이 다시금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정말 오랜 시간 풀지 못한 수수께끼였죠. 그때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딘가 긴장한 듯한 표정의 수간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박 교수님, 지금 아주 중요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긴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죠? 김 간호사님? 청담동 개인병원 최정현 원장님께서 지금 위독하시답니다. 병원 측에서는 원장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교수님을 애타게 찾고 계셨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대한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 막 도착하셨는데 의식이 아직 조금 있으실 때 꼭 만나셔야 한다고. 최정현, 그 이름이 마치 번개처럼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최정현 목걸이의 이니셜과 똑같았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머릿속으로 되뇌었던 그 이니셜과 지금 들은 그 이름이 정확히 일치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군대에서 생사를 넘나들던 순간, 그리고 고된 의대 시절까지 그 모든 시간을 그림자처럼 함께했던 나의 키다리 아저씨. 그분이 설마 지금 당장 가봐야겠습니다. 서둘러 하얀 가운을 벗어던지고 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고 도로는 퇴근길 차량으로 꽉 막혀 옴짝달싹 못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가슴은 계속해서 쿵쾅거렸. 목에 걸린 나무 목걸이를 초조하게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아련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최정현 그 이름을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어 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그러나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 이름. 목걸이에 비옥 정인 이니셜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그 이름에 온갖 상념이 교차했습니다. 택시가 대한대학교 병원 응급센터 앞에 멈춰섰습니다. 비를 흠뻑 맞으며 급히 현관으로 뛰어들어갔고 안내 데스크에서 최정현 환자의 위치를 다급하게 물었죠. 최정현 환자분은 지금 중환자실 504호에 계십니다. 하지만 현재 면회는 저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 가족입니다.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과연 저는 그분의 가족일까요? 아직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심장이 그렇다고 미친 듯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복도는 싸늘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간호사들이 그림자처럼 조용히 오가고 있었고 각종 모니터 소리와 산소 공급 장치의 일정한 리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죠. 504호실 앞. 담당 간호사가 저를 조심스럽게 멈춰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하십니다. 췌장암 말기시고 어제 갑자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셨어요. 아직 의식은 조금 있으시지만 오래 대화하시긴 어려우실 거예요. 심장이 아니 온 영혼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끼익. 문을 열고 들어가자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앙상하게 마른 몸 하나가 보였죠. 수많은 의료 장비와 링거줄에 둘러싸인 70대 후반의 백발 노인. 피부는 황달로 인해 누렇게 변해 있었고 산소 마스크가 얼굴의 반 이상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동자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 눈이 저를 향했을 때 저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깊숙이 익숙한 그 눈빛. 군생활 당시 눈 속에서 저를 발견했던 수색대장의 눈빛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응급 후송 앰뷸런스 안에서 희미하게 보았던 그 군의관의 눈빛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사진 속에서만 어렴풋이 보았던 그 눈매가 지금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죠? 아저씨 침대 옆에 힘없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노인은 아주 힘겹게, 그러나 따뜻하게 미소 지었죠. 주름지고 메마른 손이 천천히 올라와 제 뺨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뭔가 아주 익숙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주 어린 시절,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던 그 아련한 느낌. 드디어 만나는구나. 지훈아.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그 미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잡히며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잠시 벗으려 했지만 제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아닙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키다리 아저씨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서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제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왜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셨어요?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침대 옆 작은 서랍장을 가리켰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자 낡은 사진첩 한 권과 함께 누렇게 변한 서류 뭉치가 나왔죠. 가장 위에는 아주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최정현 선생님과 더없이 아름다운 한 젊은 여성이 함께 다정하게 찍은 사진. 그 여성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포근히 안겨 있었죠. 그 아이는 바로 저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사진을 황급히 뒤집자 뒷면에 떨리는 글씨로 1978년 사랑하는 지훈이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그대로 멎는 듯 했습니다. 최정현 선생님. 아니, 아버지가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나는 네 아버지였단다. 법적으로는 내 아버지였지. 심장이 정말 멎는 듯 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어지러움이 세차게 밀려왔고 주변의 모든 것이 아주 천천히, 느리게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내 핏줄이 아니었어. 선생님. 아니, 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정말 아주 천천히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실 때마다 산소포화도 수치가 위태롭게 떨어져 간호사가 2번이나 다급하게 들어왔지만 그는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마치셨죠.
1976년 아버지는 제 어머니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젊고 유능한 의사였던 그는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 1년 후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깊은 관계를 맺었고 그 사이에서 저를 임신했던 것입니다. 내 어머니는 내게 너를 내 아이라고 속였어. 아이를 키우던 중 친자검사 결과를 우연히 알게 된 아버지. 최정현 선생님은 엄청난 배신감에 치를 떨며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어머니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렸고 어머니는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죠. 네, 어머니는 그 돈으로 미국으로 훌쩍 떠나버렸. 그리고 너를 내 이모라는 여자에게 맡겼지. 그 후 어머니는 미국에서 재혼했고 그 이모라는 여자는 저를 키우다 결국 사랑보육원에 버렸습니다.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지독한 배신감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 최정현 선생님? 아니, 아버지는 제가 보육원에 버려진 후 비밀리에 보육원과 연락을 취하며 남몰래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저를 친아들처럼 생각했다고요. 네가 꼭 의사가 되길 바랐다. 너의 그 빛나는 재능을 나는 처음부터 알았어. 원장님의 보육원 아이들 중 특별히 5명을 후원했고 그중 저는 유독 특별했답니다. 저를 처음 본 그 순간 바로 알았다고? 제 그렁그렁한 눈빛에서 의사의 소명을 보았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간호사가 다시 들어와 아버지의 상태를 체크하며 제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시간이 정말 얼마 없으세요. 제 손에는 여전히 낡은 사진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보니 거기엔 정말 놀라운 것들이 가득 담겨 있었죠. 제 아주 어린 시절의 사진들, 보육원 행사 때 멀리서 남몰래 찍은 제 모습들, 심지어 한빛 초등학교 운동회 장면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림자처럼 그렇게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 의대 합격 통지서 사본이 빛바랜 채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버지의 떨리는 메모. 내 아들이 드디어 해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앨범 아래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은행 통장이었죠. 그건 다 네게 주려고 평생 모아둔 거란다. 지난 20년 동안 아주 조금씩 통장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액수가 찍혀 있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는 평생을 검소하게, 아니 거의 궁핍하게 살며 오직 저를 위해 이 막대한 재산을 모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받았던 모든 후원금과 장학금의 출처가 바로 눈앞에 이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목이 꽉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흔들리는 침대 레일을 부서져라 꽉 잡았지만 온몸이 주체할 수 없이 덜덜 떨렸습니다.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제 인생에서 이번이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침대 옆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그의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버렸지만 진짜 핏줄이 아니었어도 이분은 제 진짜 아버지였습니다. 남몰래 저를 그림자처럼 지켜봐 주신 제 인생의 가장 큰 은인이자 유일한 구원자였습니다. 미안하다. 지훈아. 진작 만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버지가 제 곁에 계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는 아주 힘겹게 그러나 더없이 평온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때 그의 눈이 잠시 침대 옆 서랍을 다시 한번 향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다시 서랍을 열어 거기서 빛바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죠. 사랑하는 내 아들 지훈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겠구나. 사실은 네 생모가 얼마 전 나에게 연락을 해왔다. 지금 아주 심한 병에 걸려 죽기 전에 너를 꼭 한번 만나고 싶어 한다. 이 편지 뒤에 주소를 적어두었다. 만날지 말지는 전적으로 내 선택이지만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도 삶의 한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주렴. 편지를 다 읽는 동안 아버지의 손길이 갑자기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날카로운 삐삐 소리가 싸늘한 병실에 울려 퍼졌죠. 아버지, 의사로서 본능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려 했지만 옆에 있던 간호사들이 저를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렸습니다. 박 교수님, 최 원장님께서는 미리 의료 연명 결정서에 심폐소생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혀두셨습니다. 임종을 자연스럽게 맞이하고 싶다는 뜻을 남기신 겁니다.
지독한 무력감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평화로웠죠. 너는 내 핏줄이 아니었어도 너는 항상 내 심장이었다. 지훈아,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의 눈은 오직 저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해준 사람의 싸늘한 손을 붙잡 정말 한참을 어린아이처럼 울었죠. 아버지, 아버지. 서랍 속 서류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거기에는 아버지가 지난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써내려간 빼곡한 일기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성장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1986년 10월 15일. 오늘 우리 지훈이를 운동회에서 몰래 보았. 못된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 아이의 눈빛만은 절대 꺾이지 않았. 그래. 역시 내 아들이다. 1996년 2월 20일. 지훈이가 군대에서 실종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 심장이 그대로 멎는 줄 알았다. 제발, 제발 부디 살아만 있기를. 2005년 2월 25일. 드디어 우리 지훈이가 의과대학을 졸업했. 멀리서 그저 지켜보기만 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한 순간이었. 일기장을 부둥켜 안고 저는 다시 한번 가슴을 치며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아버지는 항상 그림자처럼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항상 기적처럼 나타나셨고 제가 성공의 문턱에 다다를 때 항상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죠. 따뜻한 편지를 통해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도움을 통해 저를 이만큼이나 훌륭하게 키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기적처럼 찾은 바로 그날, 저는 다시 아버지를 영원히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저를 버린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고맙습니다, 키다리 아저씨. 아니, 아버지. 그날 밤, 아버지의 싸늘한 병실에서 나와 병원 옥상으로 정처 없이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고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아버지가 남긴 소중한 것들을 품에 꼭 안고 목에는 이제야 그 깊은 의미를 알게 된 퓨치바사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당신이 그러셨던 것처럼 누군가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진실한 약속입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장례식은 아주 소박하게 치러졌고 화장을 한 후 유골은 바다에 뿌리기로 했죠. 군산 앞바다의 어느 작은 선착장. 그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주 젊은 시절 처음 만났던 추억의 장소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한 후 단 한 번도 재혼하지 않으셨고 혈육이라고는 세상에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한 번 깊이 상처받은 마음은 다시는 쉽게 열지 못하셨다고 담당 간호사가 귀띔해 주었죠. 평생을 그토록 외로이 살면서도 오직 저 하나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살아오신 겁니다. 낡은 택시를 타고 선착장으로 향했습니다. 운전사 아저씨는 80년대에나 유행했을 법한 포마드 머리를 하고 계셨고 라디오에서는 아주 오래된 옛 가요가 구슬프게 흘러나왔죠. 부산 갈매기라는 노래. 아버지가 생전에 참 좋아하셨다는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저기가 선착장입니다. 손님. 운전사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그대로 멈춘 듯한 아주 낡고 쓸쓸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여기저기 녹슨 철제 구조물과 낙디 낡은 목선들. 한쪽에는 아주 오래된 허름한 포장마차가 위태롭게 서 있었고 그 옆에서는 구멍난 어망을 하염없이 기우는 백발의 노인이 보였습니다. 바다는 더없이 잔잔했고 멀리 서해의 작은 섬들이 희미하게 그림처럼 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갈매기 몇 마리가 끼룩끼룩 소리를 내며 빙빙 돌고 있었고 바닷바람은 짭조름한 소금 냄새를 가득 품고 있었죠. 나무 방파제 끝에 서서 망망대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아득한 수평선은 끝없이 이어졌죠. 마치 아버지의 그 깊고 넓은 사랑처럼요. 아버지, 왔습니다. 조용히 유골함을 열었습니다. 하얀 재가 차가운 바람에 섞여 바다로 힘없이 흩어졌죠. 그 순간 또다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다를 향해 소리 없이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잔잔한 파도 소리만이 철썩 위로하듯 들려왔죠.
유골을 모두 바다에 뿌리고 나서 주머니에서 아버지가 남긴 것들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소중한 편지들, 낡은 나무 목걸이, 그리고 생모의 주소가 적힌 빛바랜 메모. 나무 목걸이를 자세히 보니 뒷면에 희미하게 새겨진 비류는 최정현이라는 아버지의 이름 이니셜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목걸이는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가 저를 위해 손수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제 탄생을 그토록 기뻐하며 미리 준비했던 소중한 선물. 바람이 세차게 불자옥깃이 사정없이 흩날렸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사랑보육원 앞에 그 낡은 빨간 우체통이 생각났죠. 그 녹슬고 페인트가 다 벗겨진 우체통을 통해 제가 아버지와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믿기지 않았습니다. 선착장을 떠나기 전 근처에 아주 오래된 포장마차에 들어갔습니다. 80년대 스타일 그대로인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보였죠. 낡은 간판, 누렇게 변색된 비닐 천막,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 뭐 드릴까요? 총각 주인 할머니가 무심하게 물으셨습니다. 소주 한 병 주세요. 소주를 따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귓가에 울렸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잔을 하나 가득 따라 누구? 좋은 분이라도 잃었어요.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제 빨갛게 충혈된 눈을 보셨는지요? 네, 아버지를요. 아이고, 참 안 됐네. 살아생전에 효도 많이 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단 한 번도 효도다운 효도를 하지 못했죠. 아버지는 저를 그저 키다리 아저씨로만 만나셨고 진짜 아버지로서는 단 하루도 제대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괜찮아요.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묵묵히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쓰디쓴 소주 맛이 타는 듯한 목구멍을 타고 쭉 내려갔. 포장마차를 나와 서울로 돌아가는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서해안의 풍경이 마치 제 파란만장했던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구불구불 굴곡진 해안선,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더없이 잔잔한 바다, 그리고 언제나 그 위에 변함없이 떠있는 강렬한 태양, 주머니 속 생모의 주소가 적힌 종이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죠. 만나야 할까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굳게 닫힌 문도 조심스럽게 한번 열어볼 생각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마지막으로 용서를 말씀하셨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온 그날 저녁, 저는 사랑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눈물과 함께 자랐던 바로 그곳. 건물은 말끔하게 새로 단장되어 있었지만 마당의 커다란 느티나무와 낡은 담장은 예전 그대로였. 그리고 놀랍게도 그 낡고 낡은 빨간 우체통은 여전히 그 자리에 꿋꿋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 박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전 원장님은 은퇴하셨고 이제는 다른 젊은 분이 보육원을 따뜻하게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난 후 우체통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처음으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붙이던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이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죠. 그 작은 편지 한 통이 이토록 길고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 말이죠. 주머니에서 새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쓴 편지였죠. 사랑보육원 원장님께 저는 이제 어엿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도와주신 키다리 아저씨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꿈을 기적처럼 이루었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혹시 보육원 아이들 중 의사를 꿈꾸는 아이가 있다면 제가 그 아이의 든든한 키다리 아저씨가 되고 싶습니다. 이 편지와 함께 저의 첫 후원금을 보냅니다. 앞으로도 이 마음 변치 않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박지훈 드림. 편지를 우체통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활짝 열리는 듯했죠. 그리고 보육원을 나오기 전 새로 부임하신 원장님께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 이곳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의학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키다리 아저씨의 신나는 의학 교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보육원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종이 청진기를 만들어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고 현미경으로 신기한 세포를 관찰하고 때로는 병원으로 초대해 실제 의료 현장을 견학하기도 했죠. 그 반짝이는 눈망울들 중에는 분명 미래의 훌륭한 의사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대학교 병원 제 연구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이 소리 없이 깊어가고 있었고 병원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분주한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보육원 아이들이 서툰 솜씨로 그려준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소중하게 놓여 있었죠.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모든 편지가 담긴 낡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저의 모든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가 함께 담겨 있었죠. 어두운 밤길을 홀로 걸으며 저 멀리 반짝이는 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아버지가 계시다면 지금쯤 저를 따뜻하게 지켜보고 계실까요? 생모의 주소가 적힌 종이를 다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만남이든 용서든 그것은 아마도 내일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오직 아버지만을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피보다 진한 당신의 그 위대한 사랑. 제 가슴 속에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밤하늘에 속삭이듯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디선가 불어온 따뜻한 바람이 제 눈가의 마지막 눈물을 부드럽게 말려주었죠. 지금 저는 누군가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 아버지가 제게 베풀어 주셨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듯이 저도 누군가의 어두운 인생길에 작은 등불이 되어주는 그런 조용한 빛이 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버림받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다시 받은 한 아이의 이야기. 핏줄은 아니지만 심장으로 깊이 연결된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형태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핏줄보다 더 진한 것은 바로 마음으로 흐르는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